일간 차트로 보면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분봉 차트로 보면 어질어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 지지의 어려움을 확인하면서 나름의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위에서 단단한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후퇴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탐욕 단계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빠지긴 했는데 크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고 52.9% 수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 곰세력은 다시 5만 달러 아래로 낮추려고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 48,970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으로 급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 정서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황소들은 52,000달러 돌파를 시도할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6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곰세력이 48,970달러 아래로 끌어내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5,247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매튜 하일랜드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618 되돌림 위에서 2주 연속 주간 종가를 모색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49,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하면 그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반감기 전에 618 되돌림 위로 자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반감기 전에 조기 달성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전 반감기보다 더 의미 있는 강세 상황이 이번 사이클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도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51,60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 캔들의 마감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51,600달러 위로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주간 종가를 만들어주면 완전 땡큐. 그게 아니더라도 49,000달러 위에서만 확인을 해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 이 정도로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어찌나 저찌나 비트코인이 너무 빠른 속도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수준의 조정은 그냥 좀 지켜볼 만하다. 하지만 개미로서는 조금 아쉬운 건 또 어쩔 수 없다. 요 정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 지금 강세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크립토 로버는 비트코인의 이번 패턴 목표 지점은 62,000달러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나아가주면 그때부터는 전고 돌파 기대감으로 정서가 전환이 될 건데 일단 지금 수준의 조정 양상이 잘 마무리가 되면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 무엇보다 반감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점, 기관들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지금의 조정 상황이 매수 기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15%에서 40% 수준의 조정은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다. 알트코인들에 있어서 20에서 60% 사이의 조정도 역시 엄청난 기회다. 이걸 활용해야 한다. 펌프를 쫓지 말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참 어려운 원칙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오며 비트코인이 대중적으로 채택되고 비트코인은 개당 3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까지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건 20에서 40% 수준의 조정 기간 동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진짜 재밌는 것은 이번에 3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자문사 카슨그룹이 4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의 비트코인 ETF가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슨그룹의 부사장은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현물 ETF를 선정할 때는
자산의 증가와 거래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비트와이즈와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는 업계에서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들에 포함돼서 선정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래량이든 수수료든 뭐가 됐든 고객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알아서 선택들 하시라 이렇게 친절하게 4개 비트코인 ETF 상품을 선정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는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공인 투자 자문가 네트워크 RIA의 투자 옵션으로 4개의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간단치 않은 게 카슨 그룹은 미국의 전체 RIA의 일부로서 이 300억 달러를 운용하는 기업이지만 RIA 전체 시장의 규모가 무려 115조 달러에 달하고 여기서 관리되는 고객들이 6,200만 명을 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는 카슨뿐만 아니라 RIA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수천 개 자산 운용사들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노출을 결국에는 승인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 채택은 어쩌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거래량은 5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월 22일 기준 누적 거래량 500억 달러, 여기서 블랙록이 4억 5,700만 달러로 1위, 그레이스케일이 3억 4,800만 달러로 2위, 피델리티가 2억 5,50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출시된 지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관심도는 여전히 많이 뜨겁다. 이런 점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최대 이벤트라면 하반기 최대 이벤트 가운데 하나는 단연 미국 대선 이슈입니다. 이게 뭐 대단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 연평균 19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향한 뻐꾸기 공약이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이미 떠올라 버렸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친암호화폐 공약으로 엄청 인기를 얻으면서 3자 대결에서 지금 20% 수준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양반이 독립유권자와 34세 미만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혁신 기술에 대한 친화적인 공약이 먹히고 있다라는 점, 동시에 전통적인 양당 체제에 대한 염증도 아주 선명하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 아무튼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크립토 투자자로서는 미국 채권을 비트코인으로 백업하겠다라는 케네디 주니어의 공약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반이 나름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크립토 친화적 정책이 더 강하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들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그래서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존의 비트코인 반대 입장에서 완화적 입장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워낙 돈의 흐름에 있어서는 눈이 밝은 인물이고 이미 이더리움 기반으로 자신의 NFT를 만들어서 장사 엄청 잘해서 엄청 많은 수익까지 얻은 인물이기도 하고 암호화폐 정책이 이번 대선에서 어느 정도 선명한 영향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결국 공화당에서도 이런 스탠스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더리움 역시 2,900달러 초반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해주면 3,000달러 이후에 3,300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고 후퇴를 경험한다면 20일 지수이동 평균 2,734달러, 50일 단순이동 평균 2,497달러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덴쿤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이더리움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SEC가 오는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질 가능성이 높다. 또 3월 13일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다.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에서 솔라나 등 블록체인과의 경쟁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아주 그냥 전형적인 여론 조성용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샤이는 이번에 CNBC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승인되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담당팀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와 같은 패턴을 따라가고 있고 투자자 보호와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소송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SEC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되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안 되는 이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승인 거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도 또 소송전을 치르고 법원에서 개망신 당하고 이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5월 23일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리플 XRP 역시 흐름이 심란합니다. 0.54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0.57달러 위로 반등을 해주면 0.67달러 그리고 나서 0.74달러까지 내다볼 수가 있고 지금 수준에서 추가 후퇴를 경험하면 0.46달러 지지라인까지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리플 시세가 어지럽고 또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짜리 집을 팔아서 리플을 풀매수했다라는 사연이 커뮤니티에서는 꽤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마일스 G 인베스트먼트라는 트레이더가 자신의 아버지 사연을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 이 양반은 본인 스스로도 비트코인 데이 트레이더이자 리플 고래라고 소개를 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리플을 매수하기 위해서 80만 달러짜리 집까지 처분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자신의 아버지가 50년 이상 투자를 해왔고 비트코인 7,000달러, 이더리움이 200달러일 때 내게 투자를 권했던 인물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아버지가 투자자로서 해안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리플 보유 현황 계정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게 뻥카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확인을 했는데 과연 리플이 80만 달러까지 집을 팔아서 올인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왈가왈부 말들이 많지만 글로벌 XRP 홀더들에게는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런 대범한 액션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저런 결정이 저 양반의 50년 투자 인생에서 최대 홈런이 되는 건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잠재적인 XRP ETF 출시 가능성 멘트를 던지면서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었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이런 멘트가 등장할 리가 없었던 건데 이번에 발키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CIO인 스티븐 맥클러그가 이와 관련해서 멘트를 던졌습니다. 이 양반은 더 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아무리 늦어도 1, 2년 안에는 승인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리플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암호화폐는 새로운 자산 유형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당장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는 모두 증권이 아니라고 간주가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더불어서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XRP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출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관점에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종목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건 역시 의미 있는 포인트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XRP 현물 ETF는 확실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멘트를 던졌는데
특히 블랙록 등 자산 운용사들과 ETF 발행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 현물 ETF도 출시되는 게 합리적인 일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며 뭔가가 진행 중이구나 이런 뉘앙스를 던졌습니다. 리플랩스와 발키리 또는 다른 운용사들 사이에서 XRP ETF와 관련된 논의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진행됐거나 되고 있는지 이것까지 명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는 점, 이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자산 운용사들이 XRP ETF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리플 소송 이슈가 마무리되는 걸 우선적인 전제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진행 중인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약식재판에서 증권으로 판명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에 대한 벌금 이슈, 이게 지금 양측의 입장문이 법원에 순차적으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라서 중간중간 법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벌금 합의와 관련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빠르면 상반기에 벌금 합의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또는 양측의 합의 여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가 있고 늦어지면 이것도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한 가지 갈래는 이제 4월부터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개시가 되는 건데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심원 판결 결과와 약식재판 판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얼추 최종 판결에 대한 예측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가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났다라는 거 여러 측면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남아있는 긍정적인 변수들, 그런데 이게 여차하면은 폭발적인 변수가 되면서 XRP 시세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XRP 홀더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